추 장관 아들과 얽혀서 세 가지 의혹이 불거져 있다, 이렇게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휴가 연장 의혹이지요. 즉 휴가 미귀 사건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휴가 연장으로 처리되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입니다. 셋째는 자대 배치를 서울 용산으로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이 무엇 하나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되지 못하고 의혹의 눈덩이는 더 크게 굴러만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추 장관 모자와 변호인이 내놓은 해명들이 오히려 자승자박하듯 거꾸로 그들을 찌르는 창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쟁점은 카투사 휴가는 미군 규정을 따르는가 한국군 규정을 따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추 장관 변호인은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미 육군 규정이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동규정, 주한미 육군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한국군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한국군 당국은 전혀 다른 유권 해석을 냈습니다. 육군은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군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여기서 말한 육군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가하지 못할 때는 가능한 수단, 전화 등을 이용해 소속 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추미애 장관 측은 해명하려다 되치기를 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또 오늘 조선일보는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청탁하는 과정에 여권의 제3의 인물이 개입했을지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야권이 아니라 여권 관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당대표이던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 제3의 여권 인사가 청탁에 관여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추미애 당대표의 보좌관 수준을 뛰어넘는 곳에서도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개입됐을 수도 있고 여권의 고위급 인사들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사건의 핵심 제보자인 의정부 카투사 부대의 당직 사병이었던 A씨가 추 장관 아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중대 발언을 했습니다. 휴가 미복귀 사건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A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믿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다 말하겠다. 증언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은 추 장관 아들 측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직 사병이 서 씨에게 부대 복귀를 종용했다는 당시 전화 통화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당직 사병이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직 사병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통화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묻기에 내가 검찰이 통신 기록을 봐야지 병사가 기록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해당 부대 통화 내역이나 서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네, 저희는 지금 의혹이 너무 많아서 다 짚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추 장관 쪽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혹의 눈덩이가 커져가는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본 것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권에서 그리고 여권 일부에서조차 추 장관 거취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추 장관의 존재 자체가 법치 파괴라면서 강력하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임검사 혹은 특별검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한 서울 동부지검이 이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요 재척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상식적인 해결책입니다. 둘째는 추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의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며 깔아뭉개고 가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당대표까지 지냈던 자신을 차마 어쩌지는 못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추미애 법무장관을 경질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인사들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손절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법개혁을 제1의 실천 공약처럼 부르짖어온 문 정권 입장에서는 조국과 추미애 두 사람을 모두 불미스러운 일로 법무장관에서 퇴진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둘째는 추 장관은 민주당 당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불명예 퇴진이란 낙인을 찍기엔 내부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은 경질 이후에도 확실하게 정권 편에 서 있을 사람이지만 문 정권이 봤을 때 만약 추 장관이 경질된다면 사후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만약 추 장관이 쫓겨난다면 아들의 부정청탁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권 인사들의 뒷목을 잡는 쪽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 장관이 물러나면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을 거의 압살하다시피 진행되온 검찰 분위기가 일거에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서울시장 출마의 꿈도 함께 날아간다고 봐야 합니다. 자, 문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문 대통령에게 조국과 추미애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국에게는 마음의 빚이 있다면 추 장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았던 때도 많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추 장관을 끌어안고 올 가을 추석 밥상과 급락한 국민 여론을 견뎌낼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후임자를 물색하는 수순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까? 최근 우리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끄는 대한민국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상대로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준법 투쟁을 벌이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감사원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슨 성역이라도 되듯이 눈 감고 넘겨줬다면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관련 법규나 정부 법령에 어긋난 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개월 동안 송재호 위원장에게 월 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모두 5,200만 원입니다. 이곳 위원장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고정급처럼 이런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엄연한 관련 법령 위반입니다. 그 후임인 김사열 경북대 교수에게는 이런 지급이 없습니다. 다음은 둘째 사례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9달 동안 이용섭 부위원장에게 월 628만 원씩 모두 5,5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개월 동안은 이목희 부위원장에게도 월 641만 원씩 1억 4,099만 원을 줬습니다. 이것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올해 2월부터 부위원장인 김용기 아주대 교수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셋째 사례입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문성현 위원장에게 2017년에는 월 607만 원씩, 2018년 19년에는 월 638만 원씩, 올해는 월 649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 조력자에게 주는 사례금 그런 형식만 가능할 뿐인데 사실상 급여처럼 지급해 온 것입니다. 이것도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고정급인 월급처럼 돈을 받아온 인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입니다. 송재호 전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비상경제대책 단장을 맡았습니다. 이목희 전 의원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캠프 기획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을 나중에까지 알뜰하게 챙겨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청와대 감사 결과를 감사원은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마다 하는 정부 감사에서 몰랐던 이런 일들이 왜 몇 년 뒤에 밝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정치권도 놀라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도 이례적이고 감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적발되어도 뭐 앞으로 잘해봅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이제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긍정적인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원의 국가기관별 감사 통계를 보면 대통령실은 2016년 0건, 2017년 2건이었는데 최재형 원장이 부임한 이후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 결과는 2018년 8건, 2019년 7건으로 늘었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실이 지난 5월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만들면서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업체에 5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 이런 주의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사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11조를 위반해서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실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 우리나라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따끔한 지적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전 감사원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원이 이처럼 지적만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뭔가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할까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서 수천만 원씩 뭉텅이 돈이 잘못 지급됐다면 받은 사람에게서 그 돈을 다시 환수하든지, 아니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세금으로 지급된 그 돈을 누군가에게서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에게는 법으로 보장된 구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세금을 대통령 최측근 위원장들에게 잘못 지급했다면 그 원인 제공자인 대통령이 개인 돈으로 그것을 물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미스테리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당시 박상기 장관실, 그리고 정책 기획관이었던 사람, 또 대검의 간부들, 지금 10여 명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모두 불법 의혹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명령 한마디에 이렇게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출입국 관리의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책임으로부터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종건 당시 장관실 정책 담당관,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이 이성윤 강력부장 밑의 이 과장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조정부 과장 이름도 나오고.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불법에 개입했다면 줄줄이 일망타진될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이것을 좌시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수원지검 안양지청 이건수 지청장 이 김학의 출금 미스테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친정부 성향의 애완견이라고 불리는 검사들이 이제 안양지청의 수사 칼날에서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권력형 비리를 참으로 싫어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수사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인사들을 그렇게 많이 수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에 충실했던 그 검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106쪽의 공익신고서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위법성 논란을 알면서도 2019년 3월 23일 이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여기에 상당히 많은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장관 정책보좌관의 관여 정황이 다수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박상기 전 장관은 공익신고서에 적시된 10여 명의 조사 대상자 가운데 맨 위에 이름이 올라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직원들은 장관님이 김학의 출국을 막은 데 대해서 금일봉을 줄 것이다, 줄 듯 이러면서 이 박 장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을 칭찬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장관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 출금 규제 시간, 규제 조회 여부 등을 서울정보화센터에서 출근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인천공항 정보관리과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당일 새벽 0시 10분 김학의 전 차관을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막은 뒤 언론의 위법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도 12시간 뒤인 낮 12시 정책보좌관이 직접 출입국 본부를 방문해서 개입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직원들은 그 정책보좌관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대응법 알려셨으면 하는데 검찰에 피해갈까봐 자기네 문제 생길까봐 엄청 지시한다. 오전 내내 심사과 와서 지시하다 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시 장관정책보좌관이 이렇게 위법을 알고서 이 지시를 하러 출입국 본부에 내려갔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이 정책보좌관 누굴까요? 바로 지금 현재 대검 형사부장인 이종건 검사장입니다. 이종건 들어보셨죠? 이종건 1, 이종건 2, 이용구 차관의 이 카톡 메시지인가요? 텔레그램 메시지에 나왔던 그 인물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신복 중에 신복인 박원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의 남편이기도 한 이종건 검사장입니다. 자, 상당히 충격적인 지금 이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간부들도 연루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일망타진하면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불법 출국 금지가 이루어지기까지 법무부와 대검 내부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 방콕행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에 나타난 3월 22일 늦은 밤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 산하 A과장, 휘하이 기획조정부 연구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요청을 해주라 이런 취지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시를 받은 연구관은 그러나 거부했습니다. 이런 출금은 위법하다. 출금은 수사본 부서에서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긴급 출금은 검경 등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만 할 수 있다. 출금 요청은 기관장의 권한이다. 검사 개인의 권한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수사권이 없는 쪽에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 과장의 요청을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검사들이 대검 연구관들이 거부한 겁니다. 자, 김 전 차관이 수사라는 목적 자체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절차가 위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A 과장이 지시한 당일날 우연히도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들은 단합대회를 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시를 받은 연구관뿐만 아니라 동석하고 있던 연구관들도 이 내용을 전달받고는 말도 안 된다, 위법하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관은 별도로 A 과장에게 전화까지 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A 과장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검과 법무부에서 요직을 줄줄이 맡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A 과장이 대검 기조부 연구관에게 출금을 지시한 즈음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거 다 엉터리 가짜 서류였습니다. 이미 2013년에 무혐의 처분된 종결 사건을 대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출금을 한 겁니다. 자, 몇 시간 뒤 법무부 장관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에는 있지도 않은 동부지검 내사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동부지검의 내사번호는 있지도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또다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는 움직입니다. 자, 2019년 3월 23일 당시 이 대검 반부패부의 B 과장이 났습니다. B 과장은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이 출금됐는데 기획조정부에서 수습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틀 연속 불합리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연구관 검사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거부했습니다.
연구관들은 과거사 조사단의 위법한 출금을 수습하라는 지시 자체가 위법하다. 대검 기획조정부 소관도 아니다. 이를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지시할 권한도 없다. 이런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비 과장이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 비 과장의 상사는 바로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자, 이 이성윤 반부패 강력부장 역시 이 사건의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비 과장이 당시 이성윤의 지시를 받고 기저부 연구관에게 전화한 것인지 본인 판단으로 전화한 것인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이지검장과 당시 비 과장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했지만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 과장이 왜 이런 지시를 했겠습니까? 상사 지시 아니겠습니까? 이와 별도로 이성윤은 동부지검에도 전화를 걸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한찬식 서울 동부지검장, 이 사람이 결재권자입니다. 그런데 한찬식 동부지검장은 자신도 모르게 내사 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발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출입국 본부의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승인 요청도 그렇게 했는데 거긴 수사권이 없다고 막 검찰 내부에서 동부지검으로 하려는 듯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불법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불거져서 확인 수사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안양지청 이건수 지청장 앞으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사건도 맡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 법무부가 있는 과천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하도 많이 벌어져 가지고 이거를 다 수사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대검 기조부, 대검 반부패 강력부, 자, 이 과장들과 부장이 연루된 의혹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당시 대검 기조부장은 연구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알고 난 뒤에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으라.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선일보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구관들, 이 불법한 지시를 거부했던 검사들은 다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총장 성격상 이거 그냥 묻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관련된 이 불법 정황들, 공문서, 가짜 공문서 이런 것들은 이미 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이 공익신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름까지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칼은 안양지청이 쥐고 있습니다. 안양지청의 수사에 따라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추미애 라인 등 잘나가는 법무부와 검찰의 간부들이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인데 지금 고위법관의 사표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이 이 고위법관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이라이트를 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원장입니다. 민중기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민중기 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친구입니다. 서울대법대 동기입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될 당시에 이 대법원장 자리를 놓고 마지막까지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민중기 원장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 판사입니다. 실제로 그런 쪽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맞고 또 임기도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옷을 벗겠다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사실은 짐작 가는 일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뜻밖의 일입니다. 이런 일로 사표를 냈구나. 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판사 사회에서도 신용이
떨어졌는지 떠나고 있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 판사들이 판을 치는 이 현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떠난다는 고위법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원장은 그런 쪽도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더욱더 우리법 연구회 출신에다가 문재인 정권과의 성향이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민중기 원장이 왜 사의를 표명했을까요? 문재인 정권 엿먹어라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걸까요? 실제로 판사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의 판사들 중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친구이고 임기도 1년 남았고 출세길도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민중기 원장이 왜 갑자기 돌연 사의를 표명한 걸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사실상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를 같이 했고 또 나이는 동갑이고 사법연수원은 민중기 원장이 한기 선배입니다. 커리어도 간단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연 임기를 1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연임됐기 때문에 1년 정도 1년여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원한다면 대법관도 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분위기에서는 후배들이 대법관이 되는 분위기입니다만 어쨌든 임기를 남기고 왜 이렇게 사표를 냈을까요? 자, 2012년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도입된 이후 임기 2년을 채운 법원장은 재판부로 복귀했지만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부임한 민 원장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유임됐습니다. 자, 3년 가까이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법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사 혜택을 받았고 뭐 문재인 정권과 코드도 좀 맞는 것 같고 우리법 출신이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서울법대 동기 친구인데 왜 사의를 표명했을까요? 자,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될 당시 대법원장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정권과도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민 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임 직후인 2017년 11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쪽 진영의 판사들 사이에서는 신망이 두터운 판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민중기 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에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던 사람입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문건을 근거로 3차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민 원장과 가까운 한 고위법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끝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지난해부터 표명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민 원장은 정년이 3년 남았습니다. 다음 달 9일 고위법관 인사를 시작으로 법원은 올해 정기 인사를 당합니다. 자,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왜 굳이 지금 사표를 냈을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뭐 불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를 완전히 공격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불만을 품은 걸까요? 자, 결론은 좀 의외의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물론 추정입니다. 왜 그러면 민중기 원장은 이 시점에서 사표를 냈을까? 일단 문재인 정권 하의 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재미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걸 보니까 뭐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도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뭐 독립적으로 지금 판결을 내리고 지금
최근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런 사람 판사들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판결, 독립적인 판결을 낸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네티즌들 문바들이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과 별개로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때문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민 원장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돈 때문에 민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지금 고위법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 예우, 이 문제를 가지고, 자, 법원 안팎에서는 고위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지금은 1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으로 늘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가 고위법관의 경우 퇴직하면 3년 이후에 전관 변호사 사건은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나가지 않으면, 지금 나가면 1년 뒤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변호사를 한다면 줄을 서겠죠, 고객들이 뭐 나름대로. 그런데 3년으로 만약에 수임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이건 뭐 완전히 실제적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해가 예상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변호사로 1년 뒤에 개업을 하면 돈을 쓸어 담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로펌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나가면 1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더하고 퇴직하게 되면 이미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전관 변호사 예우 수임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면 1년과 3년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중앙지법원장을 그만둔 뒤 1년 뒤에는 사건이 쏟아질 겁니다. 자, 이런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자, 지금 법무부가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것이 민 원장의 사의 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법원 안팎에서는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실 판사도 뭐 물만 먹고 사는, 이승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실제로 판사들의 뭐 연봉이 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된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수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민 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씁쓸합니다. 판사,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의 직업 중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구속을 시켜라, 사형을 시켜라, 너는 5년 동안 감옥에 있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아주 특유한 지위에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돈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원장을 1년 먼저 그만둔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판사하기가 재미가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사표 기사가 상당히 씁쓸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더욱 그렇고, 또 우리법연구회 소속 출신입니다. 자, 이제 법원은 좀 변해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이제 임기를 반쯤 지났는데 벌써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조차도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국민의 과반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다.